미래에셋 은퇴연구소가 만드는 팟캐스트 행복한 은퇴발전소. 안녕하세요, 번개맨 이상건입니다. 아마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산운용에서 갖고 있는 최대 관심사는 뭐니 해도 이 부동산, 그 중에서도 이 주택시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인구혁명의 관점에서 이 주택시장, 더 나아가서는 뭐 부동산 시장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빅피처, 큰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은 좀 여러분들에게 보다 좀 자산운용에 있어서 전략적인 얘기고 또 보다 구체적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목을 저희가 말씀드리자면 인구혁명 시대 부동산 어떻게 봐야 하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두 분을 모셨습니다. 저희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김경록 소장님 자리 함께 해주셨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무드셀라 김동엽 성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무드셀라 김동엽입니다.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자기 자산의 한 70 내지 80%를 부동산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일각에서는 이 부동산 편중이 좀 너무 심하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런 문제점들을 계속 지적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요. 또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또 부동산 쪽에서 실제로 분석하시고 일하시는 분들 중에는 제 아시는 분들 중에서도 그 자산 구성은 나라마다 특성이 있을 수가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러는데, 먼저 이런 자산 구성을 어떻게 봐야 되고,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향후 자산 운용할 때는 또 어떤 점들에 대해서 이런 이게 단점이라면 단점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 이런 얘기부터 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좋으신 지적인데요. 자산 구성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당연히 이제 부동산 비중이, 예를 들어 임대주택의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는 당연히 가게들의 부동산 비중은 낮을 수밖에 없겠죠.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임대주택 비중이 낮으니까 이제 자가 보유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그런 요인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자산을 상당 부분은 이제 부동산을 통해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는 경제 성장을 한 게 그렇게 오래 되지 않거든요. 다른 이제 유럽국이나 선진 국가들은 초기에 경제 성장을 할 때는 사실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릅니다. 어느 나라나. 뉴욕만 해도 보십시오. 얼마나 올랐는지요. 그러지만 이제 경제가 계속 성장해 나가면서 이 부동산 가격의 성장보다 이게 금융자산에서 이제 투자자산을 통한 축적이 자꾸 많아지면서 이 비율이 낮아집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 단계에 접어들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비율이 조금 높아진 감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올랐다 보니까 이게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 때문에 이제 또 젊은 사람들도 자꾸 이 시장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비율이 계속 높게 유지된다는 것, 그게 이제 사실은 문제라고 볼 수 있죠. 절대적으로 이게 다른 나라보다 높으니까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요. 그래서 이제 가계자산을 뜯어보면은 이제 소득이 높은, 자산 비중이 높은 가게들은 보면은 이게 부동산을 자기 거주주택뿐만 아니라 거주주택 이외의 부동산을 반드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0대들도 최근에 이제 주택을 좀 일찍 구입을 하기 시작하고, 이런 식의 현상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게 저는 변곡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 부동산의 비중이 막 가계에서 많이 높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한 10년, 15년 전부터도 계속 떨어져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떨어지기는커녕 계속 그 자리이고, 좀 더 높아지면 높아졌지요. 세상은 그렇게 빨리는 안 변한다. 근데 이제 그 변곡점에 좀 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게 전승불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는 반복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부동산 시장 이 시점에서는 이 부분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자산 구성도 조금 바꿔가는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한 가지 좀 조심해서 들으셔야 되는 것은, 저희가 자산운용의 편중이 지금 변곡점에 있다, 이런 것은 그럼 내일 당장 바꾸자, 이것이 아니라,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난주 방송이나 이번주 방송이나 큰 그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그런 변화가 한 달, 1년, 2년 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우리가 큰 강에 물이 흐를 때 저 밑바닥에서 흘러나가듯이 그런 식의 변화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단기적 의사결정이라고 오해는 안 하시고 이 내용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좀 무드셀라님은
우리나라 이 부동산 편중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이렇게 부동산 가격이 최근에 급등해서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잘 안 보이거든요. 오르는 것만 보이지. 근데 만약에 이게 어느 정도 오른 다음에 좀 정체되는 시기가 가면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비용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내가 사거나 아니 보유하고 있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이득은 뭐가 있냐라고 하면요. 부동산 가격이 지속적으로 올랐을 때 캐피탈 게인 있을 거고 아니면 그 부동산에 나오는 임대 수익 같은 게 나한테 주어진 이득이라고 본다 그러면 그 이득의 크기가 비용을 감당할 만큼이 되는지를 이제 앞으로는 계속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 대출을 끌었으면은 이자 비용이 들어갈 거고요. 가지고 있으면 보유세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게 집을 보유할 때 의외의 비용 중에 하나가 또 건강보험료 부분들이 상당히 또 감안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임대하신 분이 임대소득세도 내야 될 것 같고 이런 비용 부분들이 가격이 정체되어 있거나 더 이상 오르지 않을 때는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거거든요. 보유세도 크죠. 예, 제가 어제 세무사 한 양반을 만났는데 어제가 아니고 지난주 금요일 날이요. 정말 보유세가 생각보다 많이 오를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면 그게 이제 소득이 있는 가구는 이 캐시플로우를 소득으로 충당할 수 있습니다. 비용을, 코스트를. 그렇죠. 근데 지금 아까 지난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늘어나는 가구들이 65세 이상 가구가 늘어난다라고 하면 이 코스트를 충당할 재원들을 어딘가에서 끌어와야 되는 가구들이 많잖아요. 현재 한 전체 가구의 한 22%가 65세 이상 가구고 앞으로 늘어나면 2046년에 한 50%가 65세 이상 가구가 된다고 하면 이 비용 코스트 부분들이 생각보다는 좀 크게 날아올 수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가격이 계속 오를 때에 비해서 가격이 정체되거나 조금 덜 오른다 그러면 이 코스트 부분에 조금 더 심각한 관점에서 쳐다보고 자산을 운용해야 되지 않냐. 누군가 이야기했지만 풀장에 물이 빠지고 나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거하고 조금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야 될 거다. 근데 뭐 당장에 이게 한꺼번에 막 변화가 있는 게 아니라서 눈에 잘 안 느껴지지만 슬슬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야 될 시간들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두 분의 얘기를 종합해 보면 그래도 중요한 우리가 결론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뭐 지금이 정확히 그때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젠 서서히 자산 구성에 있어서도 어떤 변곡점에 와 있든가 아니면은 뭐 이미 왔을 수도 있고요. 이런 그렇지만 분명히 우리가 그 언저리에 있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가 장기적인 큰 그림에서 자산 운용을 하면서 어떤 점들을 더 고려를 해야 되는지 뭐 집을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그러니까 이거를 뭐 그렇다고 당장 줄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장기간에 걸쳐서 이런 빅피처에 맞게 바꿔나간다면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될지. 이제 가게마다 다 다를 텐데요. 뭐 자기가 살 집은 노후에는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걸 뭐 팔든지 월세로 산다는 것은 그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너무 위험하게 행동하는 것이고.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이런 분입니다. 최근에 이제 한 10억 정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나이가 한 65세 정도 되십니다. 노후를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해서 이제 그분이 생각하시는 게, 한 3억 원 정도를 빌려서 13억 정도의 이제 상가가 딸리고 그 위에 자기의 주택이 딸린 이런 곳을 사든지 아니면은 다가구 주택을 사서 자기가 그 중에 하나를 살고 나머지 임대를 주어서 이제 임대 수입으로 노후를 준비하겠다.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신다는 거죠.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 혹은 이제 자기가 지금 거주주택 위에 주택을 두세 채 가지고 있으신 분들, 혹은 퇴직을 하고 나서 내가 자산이 있는데 이걸로 가지고 상가나 뭐를 하나 더 사서 노후를 준비해 보겠다는 분들, 여기에 대한 분들입니다. 주택을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이 아니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첫째는 이제 부동산도 앞으로는 좀 분산을 하자는 것입니다. 아까처럼 10억이 있는데 그걸 팔고 3억을 빌려서 다가구 주택을 샀다. 부동산의 입지라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격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거기에 집중 투자하는 셈이죠. 주택의 종류라면은 다가구 주택이고 한 지역에 집중된 것이고 한 것이니까 상당히 집중된 투자입니다. 돈을 빌려서. 그래서 이런 집중된 투자가 앞으로 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산을 하자는 것인데, 어떻게 분산을 하자 하면은 아까 이제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10억 원의 집을 3억 원을 빌려서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10억 원의 집을 한 6억 원의 집 정도에 가고 그 다음에 4억 원 남은 걸로 가지고는 차라리 부동산 간접 투자 펀드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간접 투자 펀드는 다양한 부동산을 집어넣을 수도 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 부동산을 넣을 수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분산하는 것이 오히려 차입의 비중은 줄이고
하는 것이 오히려 올바른 방법이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어디 가서 강의할 때 물어보면 여전히 50대 중반 후반 정도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노후 자산 관리는 뭐가 제일입니까 하면은 다 같이 이구동성으로 부동산입니다. 수익형 부동산. 돈을 빌려서라도 지금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도 사겠다 하는 것인데 자기 집이 있는데 또 하나 이제 상가를 사겠다는 것이거든요. 그거는 이제 부동산에 대한 집중 투자입니다. 그걸 좀 분산하자는 것입니다. 상가도 하나 사는데 수억 원을 쥐어야 될 텐데요. 그걸 부동산 간접 투자를 통하면 얼마든지 다양하게 분산할 수가 있습니다. 백화점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물류 창고도 할 수도 있고 해외 부동산을 할 수도 있고 호텔도 할 수 있고 그런 식으로 분산을 하자는 것이 이제 저 첫 번째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부동산을 사는 이유는 부동산의 꾸준한 임대 수익이 탐이 나서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꾸준한 임대 수익을 주는 것이 부동산뿐이겠느냐는 것이죠. 금융 상품 쪽에 혁신은 많이 했습니다.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특히 미국에 이제 80년대를 거치면서 리츠라는 것이 나오고 하면서 금융 상품이 혁신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금융 상품에서도 이런 부동산 같은 임대 수익을 좀 따박따박 주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물론 가격 변동은 있지만은 그래서 금융 자산에서 부동산 같은 것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금융 자산의 가장 장점은 유동성이 좋다는 것이죠. 리츠 같은 경우 여차하면 필요하면은 팔아서 바로 현금화를 할 수 있고 뭐 5천 원만 줘도 투자를 할 수 있고 이런 것이니까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같은 금융 자산을 찾아보자. 그래서 그걸로 또 한번 분산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은 이제 하나 더 말씀을 혹 이제 덧붙이자면은 인컴 자산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부동산도 분산을 하고 그다음에 금융 자산에서도 부동산 같은 금융 자산을 찾아는 것도 방법이고 그 중에 하나 앞으로 큰 메가 트렌드가 형성될 텐데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고령화 뭐 이런 것들인데 예를 들어 고령화하고 4차 산업혁명하고 겹치는 메가 트렌드 중에 제일 큰 수요처가 헬스케어하고 바이오 이런 쪽이거든요. 그 외에 로봇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런 메가 트렌드의 자산을 앞으로 오래 사니까 그 자기 자산의 많은 부분은 절대 아니고 조금 작은 포션을 작은 비중을 여기 두어 놓고 있으면은 오래 살다 보면은 한 10년 20년 있다가 이 돈이 크게 불어날 수도 있습니다. 뭐 꿈을 괜히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아마존 같이 증가한다 가격이 오른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오를 수가 있으니까 그때 되면 이걸로 가지고 좀 여행도 가시고 그래서 자산을 이렇게 좀 다양하게 쓰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들을 지금 키워드를 뽑아보면 일단 그 부동산 하나의 부동산에 몰빵하는 것보다는 부동산도 분산을 하자. 두 번째가 뭐냐면 현금 흐름, 그 캐시플로우가 나오는 자산도 다양하게 가질 수 있다 여러 가지로. 그다음 세 번째가 이제 성장하는 메가 트렌드에도 일부 관심을 가져서 수명이 길어진 사회니까 이게 좀 고성장을 통한 고수익도 한번 추구해내는 포트폴리오 관심을 좀 갖자. 세 가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디 혹시 저 웰스 매니저를 만나시면 부동산 같은 금융 자산이 없는가 이렇게 좀 한번 물어보십시오. 예. 그래서 우리 무드셀러님도 이쪽에 관심 많으시잖아요. 관심이 많고 또 이제 아까 이거를 이제 분산을 하려면 이제 덩어리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분산하기가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규모에 대한 관심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부동산 분양을 받거나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항상 걸리는 숫자가 하나가 있습니다. 85제곱미터. 이게 국민주택 규모로 되어 있는데 85제곱미터가 국민주택 규모인데 들어가서 보면 방 3개, 부엌 하나, 뭐 화장실 2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5인 또는 6인 정도의 가구가 살 때 기준으로 만들어졌던 게 그때 70년대 당시 이렇게 만들어진 걸로 아는데 현재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가 전체 사는 비중이 합쳐서 한 50% 넘는 것 같고요. 앞으로는 그게 비중이 한 70%까지도 올라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 규모 관련된 이슈들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기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 부동산이라는 것들, 특히 아파트라는 건 한번 지어놓고 나면 30년, 40년을 갑니다. 우리나라가 아파트가 본격적으로 지어졌던 게 80년대, 90년대, 특히 90년대 수도권 200만 원 건설하면서 많이 지어졌고요. 그 아파트가 보통 30년, 40년 지나면 지금부터 한 10년 내에 재건축이나 재개발 이슈들이 계속 생겨날 건데 그렇다고 보면 이 규모를 지금 현 상태에서 다시 그대로 재건축을 할 거냐 아니면 규모를 줄일 거냐 하는 것들도 되게 보면 큰 선택의 가능성들이 되게 많이 직면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제가 작년에 제가 부동산 분양하는
모델하우스를 갖다가 충격을 하나 받았던 건 뭐냐면 당첨이 되시면 85제곱미터 아파트를 2개로 나눠주겠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그랬더니 현관에서 출입구를 2개로 이렇게 쪼개가지고 들어가는 부분을 이렇게 해가지고 어차피 혼자 또 둘이 사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런가 싶어서 부부끼리도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예. 아파트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더니 이미 기존에 지어진 아파트도 그렇게 막 분산을 해주는 데들이 있더라고요. 쪼개지는 예. 데들이. 그래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게 다운사이징에 대한 이슈들이 앞으로는 상당히 큰 이슈가 되겠다. 이게 자산 유동화 관점에서도 있고 아니면 이제 분산의 관점에서도 상당히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그래서 내가 살 만한 크기의 집 정도 그리고 나머지 자금들을 유동화시켜서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어차피 부동산 다 하고 싶으시면 꼭 우리나라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글로벌하게도 부동산을 할 수 있는 거고 집이 아니더라도 다른 형태의 금융으로 할 수 있는 부동산 형태더라도 상당히 투자할 수 있는 규모들이 있으니까 그런 형태의 관점에서 다운사이징과 분산을 한번 조금 이해해 보는 것들도 하나의 관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해봤어요. 그래서 규모의 문제들이 앞으로 시장에서는 조금 더 우리가 관심을 두고 쳐다봐야 될 주제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좋은 그 화두인 것 같은데 다운사이징이 사실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나타나는 게 이제 그 쉐어링 하우스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고령자들한테서는 아직 그게 안 나타났습니다. 사실은 여기가 제일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지금 덩그러니 50평, 60평 집에 혼자 부부만 이렇게 살고 있을지 안 그러면은 좀 더 첨단화된 곳에서 예를 들어 변기에 화장실에 갔는데 이것들이 다 자기의 건강이 체크돼 가지고 병원으로 보내지는 이런 디지털라이즈드 된 이런 자그마한 집이 앞으로 더 대세가 될지 이게 정말 앞으로 중요한 투자의 수도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운사이징이 젊은 친구들한테도 이제 거의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이고요. 이제 고령자들한테는 거의 안 나타났고 해서 이게 향후에 주택의 패션에서 중요한 테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지어놓으면 오래가는 특성 때문에 변화가 적은데 이게 한꺼번에 변화가 다가오는 시기들이 있을 거니까 그 시기에는 이게 되게 중요한 화두나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드셀라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게 일단 규모를 중심으로 한 뭐 다운사이징이라든가 혹은 또 이사를 가서 또 운용 자금을 한다든가 운용을 한다든가 이런 가지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규모를 중심으로 이런 얘기 말씀하신 거고 아까 이제 말씀하셨던 것 중에 분산하고 현금 흐름 얘기를 하셨는데 또 리츠 얘기도 좀 하셨습니다. 저도 좀 관심 있는 게 저뿐만이 아니지만 그 인터넷 블로그 같은 거 들어가 보면 미국 배당주 이거에 대해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고 미국 배당주로 노후 준비를 하자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이 많이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리츠 같은 거더라고요. 실제로 많이 개인 투자를 많이 사는데 어떤 리츠 같은 경우에는 보면 우리랑 달리 12번 나눠주니까요. 12번 나눠주기도 하고 또 이 고령화 사회와 리츠가 결합된 그 헬스케어 리츠 같은 경우에도 물론 수익률이 너무 높은 건 위험하긴 하지만 많이 주는 거는 요즘 또 주가가 떨어져서 거의 7%까지 그거를 매월 주는 거를 지금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런 자산을 할 때 사실은 이렇게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많은 분들이 이게 좀 고민스럽거든요. 들어본 설깃을 한데 이걸 어떤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지역도 분산하고 아니면 필요하다면 해외 자산도 이렇게 섞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이 부분도 좀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리츠 같은 경우 이제 관점이 좋은 질문이신데요. 리츠 가격 변동성이 총수익 변동성일 수도 있고 가격 변동일 수도 있는데요. 미국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이 사실은 주가 변동성보다 큽니다. 그렇습니까? 이제 수익률도 높고 장기적으로 이제 그 변동성이 큰 만큼 수익률도 높게 주는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리츠하면은 가격 변동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고 아주 안정적인 중위험 중수익 자산이라고 철석같이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안정성은 뭐냐면은 리츠에서 안정성은 우리가 배당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라는 것이죠. 가격 변동이 안정적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배당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고 가격이 들쑥날쑥 한다는 것은 배당 수익률이 들쑥날쑥 변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리츠의 투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배당 수익률을 보아라는 것입니다. 배당 수익률을 보고 가격 변동성을 보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리츠가 제일 좋은 것은 사실은 리츠 가격이 급락해서
리츠의 배당 수익률이 아주 높아졌을 때가 제일 좋은 투자 시점입니다. 혹시 요즘 같은 때가 관심을 아직은 반응을 안 한 것이니까 어느 정도 반응하는데 예. 리츠가 미국 시장에서 언제 이제 활성화되기 시작했냐면은 80년대 중후반 때입니다. 이때가 언제냐면은 미국의 저축 대부 조합이 예. 어려워지면서 이제 그 집 그거 할 때 대출해주고 하는 것이 저축 대부 조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집값 폭락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그 많은 부실 채권을 그때 이제 넘기게 되거든요. 저축 대부 조합이 그 넘기면서 자연히 자기의 담보 물건도 같이 넘기게 되는데 싼 값으로 넘기는 겁니다. 막 떨이로. 그렇죠. 그걸 리츠라는 상품에서 그때 담아가지고 리츠 수익률이 아주 엄청나게 높아서 그때부터 리츠 시장이 미국 시장에서 아주 활성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이나 투자시장, 특히 투자시장은 좀 아이러니하게도 전후의 시체를 밟고 가는 곳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정크본드라는 하이힐드 본드 시장이 커진 것은 기업이 도산할 때입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그게 싼 물건에 놓기 때문에 수익률이 높아서 확 시장이 커지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결국 이제 리츠라는 것도 가격이 급락하든지 혹시 이런 상황이 왔을 때가 제일 좋은 사실은 투자 시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 뭐 갑자기 아까 이야기했듯이 7%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은 그런 때를 이제 좀 보시라는 것이고요. 그걸 거꾸로 보면은 뭐 가격이 막 올라가서 배당 수익률이 막 떨어지고 이런 상황에서는 두 가지 이제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가격이 떨어질 위험하고 그 다음에 배당 수익률은 낮은 데서 그대로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으니까 이제 그 관점을 좀 잘 보시라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리츠는 쳐다볼 때 나의 배당 수익률 관점 이걸로 가지고 그 배당주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배당주 역시 내가 원하는 배당 수익률이 딱 오면 사가지고 그냥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리츠도 그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걸 가지고 이제 좀 운용을 잘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걸 가지고 전술적으로 왔다 갔다 합니다. 배당 수익률이 많이 낮아지면은 뭐 다른 사람 좋아하는데 내 거 좀 팔아주지 뭐 하고 팔고 그다음에 이제 배당 수익률이 아주 높아지면 다른 사람들이 팔고 싶어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내가 좀 사주지 뭐 이렇게 해서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은 노후 준비를 잘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 준비를 어떻게 보면은 너무 많은 자산을 가지고 하는 것도 뭐 방법이겠지만은 자기가 정말 잘하는 자산 어떤 분들은 삼성전자 주식 하나 가지고 그냥 사고 팔고 해가지고 하시는 분이 있듯이요. 리츠 이거를 앞으로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차피 부동산에 아주 강한 분들이니까요. 특히 사모님들은 특히 부동산에 강하고 하니까 이 지금 주택에 집중되어 있던 관심을 조금 더 글로벌하게 얼마나 재미도 있습니까? 글로벌한 부동산으로 관심을 조금 해서 이 리츠 쪽에 좀 하시면 좋은데 다만 이 부분 리츠라는 것이 변동성이 적은 게 결코 아니다. 예, 그래서 배당 수익률이라는 것을 철저히 이 관점에서 보고 그 다음에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보지 마라. 뭐 가격 떨어진다고 놀래가지고 나의 수익률이 내 펀드 가격이 뚝 떨어졌네. 그거 관계 없습니다. 자기한테 배당금은 들어오니까요. 들어오는 배당금만 보라는 것이죠.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매월 월배당을 하니까 배당받은 돈으로 매월 사는 겁니다. 그거를. 복리 수익률 예, 이렇게 하시는 분도 제가 글을 쭉 읽어봤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는 이 가격보다도 받는 그 배당의 총액을 늘리겠다는 전략을 삼아서 생활비를 쓰겠다. 생활자 입장에서도 그 배당의 안정성이 훨씬 중요한 게 이 생활비 규모는 크게 변동이 없는 상황에서 이 리츠 가격의 변동성보다는 배당 크기가 왔다 갔다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배당이 일정하게만 나와주면 뭐 가격의 변동은 좀 견뎌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노후 생활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전체 큰 덩어리의 부동산 집 한 채를 가지고 있는 것보다 이렇게 좀 분산이 되어 있는 것들도 훨씬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피케티가 죄송합니다. 피케티가 그 피케티 21세기 자본론이라는 이제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부의 불평등에 관해서 썼는데요. 그걸 거꾸로 보면은 부를 이루기 위한 방법이 적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걸 부를 이룬 사람과 이루지 못한 사람은 뭐가 차이가 있는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하여튼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자본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임금 상승률보다 그 자본 수익률이 더 높다는 것이거든요. 자본을 가지는 것에서 이제 큰 게 사업 소득, 사업 자본을 가진 것과 그 다음 하나가 부동산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이라는 것이 자산을 늘리는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피케티가 하는 이야기가 부동산이라는 것은 큰 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부자들이 주로 이걸 소용해서 늘릴 수 있는 것이지 일반인들은 이걸 늘리기 어렵다 보니까 자꾸 부의 격차는 커진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걸 해소해 줄 수 있는 게 리츠입니다. 작은 돈으로도 투자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꼭 노후뿐만 아니라 자산을 적립할 때도 젊을 때도 적립할 때도 아까 말한 것 있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배당 소득을 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하면은 이게 정말 복리 수익률이 아주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S&P나 다우보다도 수익률이 미국 리츠가 더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 바로 이 꾸준한 배당 소득을 바로 재투자하는 복리 효과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20년 이렇게 지나면은 수익률이 더 높아져요. 그러니까 자산을 적립할 때도 이거를 사용해 보시라는 것이고, 그게 바로 피케티가 부의 비밀 중에 찾은 것 중에 하나도 그 부동산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우리 김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뭐 캐시플로우, 이 부동산 투자 이런 관점에서도 좀 글로벌로 좀 하는 것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뭐 배당 얘기도 했었지만 미국의 주식시장 투자 수익의 한 40% 정도는 이 배당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그 주장도 있거든요. 그 학자들이. 우리나라는 아직 사실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뭐 굉장히 배당 문화도 굉장히 다르고 이 주주를 대하는 문화도 다르고 그다음에 지배 구조도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우리가 이제 이 글로벌로 분산한다 그러면 그런 훨씬 우리보다 더 주주들의 이익을 많이 보호해주는 나라로부터 우리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뭐 쉽게 생각하면 외화벌이가 되지 않겠습니까? 외벌이도 하면서 노후 준비도 하고. 네, 이제 요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또 궁금한 게 아까 그 세 가지 키워드 분산, 부동산 그 편중에 대한 대안으로 보다 분산이 돼야 된다. 그다음에 현금 흐름 이것도 좀 분산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좀 성장할 수 있는 어떤 산업이나 이런 테마 같은 것도 관심을 갖자. 우리가 수명이 길어지니까. 그러면 성장하는 산업이나 테마는 어떤 거를 좀 꼽을 수 있을까요? 요즘 뭐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는 그 성장하는 트렌드를 그냥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다 나올 것 같은데 앞으로 메가 트렌드의 아주 큰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고령화. 이제 그 FRB 총재를 지냈던 그린스펀이 자기 책에서 세계가 은퇴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의 추세라는 것은 앞으로 70년 이상 가는 추세입니다. 저는 울트라 메가 트렌드라고 그러는데요. 지금은 뭐 시작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가 트렌드가 있는데 정말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이 중국이 이제 제일 강력한 고령화로 다가오는데 중국이 소득이 1만 달러를 넘고 나서 고령사회에 접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다른 뜻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고령화된 중국 사람들 중에 그래도 수요층이 꽤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소득이 3,000달러 이럴 때 고령화로 가면은 정말 부담인데 그게 이제 우리로서는 기회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베트남이나 인도 이런 나라가 따라오게 되겠죠. 근데 뭐 인도는 아직 한참 남았고 이제 중국이 제일 먼저 따라오게 될 거고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더 깊어질 거고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다음 따라가게 될 테인데 하여튼 그래서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층이 고령층에 접어든다는 것 이것이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숫자가 많아지면서 소득이 있어야 유효 수요가 있어야지 유효 수요가 없는 숫자 증가는 부담만 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저는 플러스가 되리라고 보아집니다. 근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뭘 도대체 제품을 수요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제일 고민이거든요. 뭐겠습니까? 나이 들면은 아름다워지고, 젊어지고, 건강해지고, 그리고 수명이 살 날도 얼마 안 남았으니까 좀 더 즐기고,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못했던 것을 해보는 것. 그래서 일본에서 이제 미국 대학에 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국내 여행을 다니고 해외여행을 다닌다든지, 그 다음에 줄기세포 치료를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미장원에 가서 염색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거기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더 큰 시장이 사실은 로봇 시장, AI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로봇이나 AI는 핸디캡을 가진 사람들의 핸디캡을 보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는 스타트업 기업, 이제 스타트업도 아니죠. 벨트를 만드는데 이 벨트가 보행을 이제 체크를 해줍니다. 그래서 넘어지려 그러면은 여기서 알려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벌써 저희들 글로벌 인베스트에 한 2년 전인가 제가 본 것 같은데 인도에서는
신발을 만드는데 신발에 칩을 넣어가지고 앞에 돌뿌리가 있다든지 뭐가 있다든지 하면은 그걸 알려준다는 것이죠. 이 젊은 사람들은 사실은 크게 필요 없죠. 뭐 넘어져도 괜찮으니까요. 근데 고령자들한테는 정말 큰 부분이죠. 치명적이죠. 낙상. 그렇죠. 예. 낙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다양한 거를 부착을 해서 낙상을 방지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죠. 예. 핸디캡을 제일 많이 가진 사람이 고령자들입니다. 그 핸디캡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것이 요즘 4차 산업혁명 기술인데, 아직은 이제 가격이 비싸죠, 좀. 근데 이게 혁명이 진행되면은 우리의 기술 혁신의 역사를 보면은 가격은 반드시 다운됩니다. 예. 예, 사람들의 머리가 너무 좋기 때문에요. 가격은 반드시 다운됩니다. 그 가격이 다운되고 좋은 제품이 나오게 되고 고령자들이 수요를 하게 되면은 이 시장이 저는 메가 트렌드라고 보는데, 이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는 거죠. 공급 측면에서 가격이 다운되고 좋은 제품이 나오고 거의 혁명이라는 것이 일어나는 것이고, 수요 측면에서 고령자들의 엄청난 세계가 은퇴하는 것이니까요. 그런 것들이 맞아떨어지는 영역에서 이제 수요가 계속 헬스케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그런 게 이제 ETF로도 많이 나와 있지 예. 않습니까? 예, 이런 것들이 바이오 쪽, 이런 것들을 해놓으면은 예를 들어 지금과 같은 시기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좀 이제 조정을 받고 한 시기에 사놓고 가지고 있으면은 이 두 메가 트렌드에 겹치는 점에 있는 섹터는 이게 가격이 떨어질 수도 우량 자산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 다만 우리가 기업 하나하나를 선택하려니까 어렵기 때문에 기업의 묶음을 선택하는 것, 그게 이제 ETF니까요. 예. 그냥 그런 테마형 ETF로 투자를 하시고 좀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의 자녀분들한테도 그런 테마 ETF를 이렇게 사주시면은 그게 향후에 좋은 투자처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뭐 ETF에 대해서 요즘 조금씩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이 주제에 대해서 ETF가 다 가능하죠. 나오고 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런 테마 투자는 내가 종목을 고르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 이런 것들은 덩어리로 성장하는, 시장의 성장을 같이 갈 수 있는 덩어리를 사는 것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래서 이제 글로벌 투자를 하자는 이유가 이 고령화 메가 트렌드하고 4차 산업혁명의 테크 기업들하고 이렇게 교차되는 그런 업종을 가진 글로벌 기업들, 경쟁력 강한 기업들이 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아시다시피 어느 나라에 많이 펼쳐져 있겠습니까? 바이오 테크놀로지는 당연히 미국이요. 미국이죠. 그다음에 플랫폼도 그렇고 미국이죠. 이런 것들을 저기서 이제 여기서 많이 중국도 이제 빅데이터에서 따라오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로 나가자는 것이죠. 뭐 그냥 무작정 글로벌이 좋으니까 글로벌 나가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한 기업을 가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요즘 최근에 후회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연금 계좌에 제가 미국이나 여타의 나라에 대한 노출을 더 많이 시켰었어야 되는데 노출을 못 시킨 거에 대해서 최근에 후회를 하면서, 역시 글로벌 자산 배분을 하지 않으면 현 시대는 내가 원하는 수익을 얻을 수 없구나라는 걸 요즘 제가 아주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떨어져서 기회를 주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꼭 이럴 때 보면 돈이 없더라고요. 다 넣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흔히 하는 표현으로는 그냥 글러브 내리고 얻어 터진다는 표현을 쓰는데, 열심히 얻어 터지면 종이 울리겠죠. 종이 땡어 울리면 다시 추스리고서 다시 이제 수익을 내면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글로벌 분산, 그 다음에 글로벌, 그 다음에 부동산 자산도 분산하자, 그 다음에 메가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기본적인 얘기는 이게 좀 전체적으로 다 된 것 같은데, 이거 좀 현실적인 질문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이렇게 오피스텔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사실은. 제 주변에 되게 많거든요. 왜냐면은 좀 만만하거든요, 이게. 이런 분들한테는 드릴 수 있는 조언은 먼저 무드셀러님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오피스텔을 접근하시는 분한테 공통적으로 보면 작은 자금으로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장점 때문에 오피스텔을 접근을 하는데,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근본적으로 공동 소유하는 물건들에 대한 한계들을 아셔야 돼요.
오피스텔은 처음에 잘 될 때는 참 좋은데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는 처분하거나 관리하는데 지극히 많은 제약들이 따릅니다. 예를 들면 뭐 하나 고치고 싶어도 자기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이걸 쉬고 냅두면 관리비는 꼬박꼬박 그대로 빠져나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을 투자한다라는 거는 근본적으로 상당히 유동화하기 힘든 물건들 내가 하나 산다. 그 관점에서 좀 접근해야 되고, 그 오피스텔 물건들을 그래도 자기가 잘 분석해서 사시는 분들 그나마 괜찮은데, 오피스텔 물건을 접근하는 대부분의 방법이 광고 또는 홍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좋은 물건은 누가 사라고 안 그러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좀 잘 보시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오피스텔하고 상가는 항상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들한테서는 가장 위험한 물건에 가 있는데, 일반인들이 그쪽으로 접근하는 거는 저는 이제 금액이 작아서 접근성이 좋다라는 거 외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쳐다보아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뭐 김선현님께서는 예. 뭐 이제 이야기를 잘 해줬으니까 저 다른 각도에서 이야기를 하나 해보면요. 지금은 이제 바이러스 이야기도 있고 해서 그러는데, 뉴턴이 이제 1665년에 학위를 받습니다. 예. 뉴턴이 아이작 뉴턴 네. 물리학 네, 아버지 1665년이니까요. 뉴턴이 꽤 최근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옛날 사람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1665년, 1666년 이때 그 영국에 역병이 돌입니다. 그래서 뉴턴은 이제 학위를 받고 대학에서 공부를 못 해가지고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요. 이제 다 나가라고 그러니까 고향에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1666년에 뉴턴이 그 유명한 자기의 만류 인력의 법칙을 우주에 적용시키는 구상을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1666년을 기적의 해라고 그러거든요. 1666년. 네. 아이러니하게도 그때가 역병이 돌았던 때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뭔가 역병이나 이런 것들이 돌 때 뭔가 사회는 내부에서 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뉴턴이 그냥 그때 시간이 나니까 고향에 들어가서 고민을 하다가 생각해 놓은 게 이제 그 기적의 해로서 그 만류 인력의 법칙이죠. 이제 우주까지 다 적용되는. 최근에 보면은 우리나라도 적용이 참 빠른 것 같은데요.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교수들이 다, 나이 든 교수들도 이게 이제 인터넷 강의를 해야 된다고 뭐 뚝뚝뚝 하여튼 하라니까요.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습니다. 갖추었고, 학교 가는 애들도 고등학생이나 뭐 대학교 이런 애들도 이게 쉬다 보니까 이제 이런저런 딴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여기서 어떤 좀 더 자기의 미래에 대한 독창적인 생각이 혹시 여기에 이제 심어졌을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좀 큰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인프라를 다 갖추었습니다. 예, 이제는 큰 기업들은 지금 언제라도 다 재택근무하라 하면 할 수 있게 다 미러 시스템을, 거울 시스템을 갖춰 놓았거든요. 과연 이것들이 향후에 우리의 오피스 수요라든지 주택 수요에 어떻게 영향을 줄까? 저는 이게 좀 이제 제일 퀘스천 중에 하나입니다. 만일 이게 오피스 수요를 줄인다면은 과연 어떻게 될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피스의 뭐 수요 부분이 아까 이제 그런 부분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피스에 제일 그게 좋은 오피스는 뭐 수익률이 낮고 유동성 좋은 거 찾으면 수익률이 낮고, 수익률 높은 걸 찾으면 유동성이 안 좋다 보니까 시장이 안 좋아지면 바로 유동성이 사라지고, 그리고 관리도 만만치 않거든요. 관리 비용도. 그래서 일본에는 기업들이 들어와서 단체로 관리를 해주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의 관리 비용 등등을 감안하면은 저희 주장은 항상 그것입니다. 부동산 간접 투자가 제일이다. 유동성도 좋고, 그것도 해외도 네, 글로벌도 할 수 있고, 그런 쪽으로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시장이 상품이 있는데 왜 굳이 그걸 할까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심심해서 제가 한번 인구 구조적으로 한번 분석해 본 적이 있거든요. 오피스라는 것들은 누가 들어왔냐면 직장인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20대 후반에 인구가 이제 산업으로 진입한다고 보고요. 60대에 정년퇴직을 한다고 보고 그 두 개를 빼보면 아무것도 안 건드렸을 때 인구 구조적인 관점에서 오피스 수요를 계산을 한번 해볼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피크가 언제였냐면 1988년입니다. 올림픽 할 때 그때가 오피스 수요가, 그러니까 인구 구조적인 관점에서 제일 많았고, 그 다음에 더하기 빼기 했을 때 2분의 1 상태가 언제였냐 그러면 2017년, 18년 그때가 2분의 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퇴직하시는 분이 내놓는 공간을 신입사원들이 들어와서 채우는 게 2분 정도가 되는 게 2017년, 18년이고,
이제 그 이후로는 이제 퇴직하시는 분이 내놓는 오피스 공간을 신입사원들이 다 채우지 못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금방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산업 자체의 변화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오피스 공급량도 이게 영향을 미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 리스크가 상당히 큰 시장인 거는 사실이라서 개인이 직접 투자하는 데에는 상당히 어려움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어떤 정답을 딱 드리기보다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리스크를 좀 생각해 보시고 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뭐 이제 거의 마칠 시간이 다 돼서 끝으로 은퇴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올 한 해, 상당히 이것도 어려운 질문입니다, 이게. 올 한 해 이미 코로나19가 이렇게 창궐을 하고 있는 시기에 가장 좀 이런 것들 한번 주의 깊게 들여다봐라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얘기를 좀 한마디씩 해주시고 오늘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 쪽에 대가 이제 하워드 막스라고 예. 있지 않습니까? 이 양반이 이제 최근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주가가 지금 막 급락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주식을 사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질문을 꼭 이런 때 질문을 합니다. 정말 어려운 시기인데요. 그래서 이제 막스가 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시장은 항상 이렇게 어렵다. 그리고 시장이 이렇게 깔끔하게 간 적도 없고 사야 될 때는 항상 사람을 이렇게 고민하게 만들고 피곤하게 만드는 때가 사야 되는 때지 사는 게 편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사는 때는 이제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걸 사실은 뭐 시장의 불확실성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특히 전염병 같은 경우에 그렇긴 하지만은 본인이 한다면은 만일 해야 된다면은 매수 쪽으로 이야기를 조금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이제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럴 때 이제 현금이 있으면 좋은데 현금이 없는 게 아쉽기는 한데 제가 보니 뭐 치료제가 나온다면은 이제 분위기가 확 달라지고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 이제 너무 위축되지 말고 조금 기회를 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는 자산 관리에서 꼭 이것 정도만 좀 신경을 쓰시면 좋을 것 같은 게요. 노후에 자산 관리를 할 때, 뭐 젊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산을 축적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집중 투자를 하지 말고 이제 우리나라도 글로벌화되면서 그런 시기가 벗어났습니다. 투자 자산은 정말 다양하게 많다는 것이니까 부동산에 너무 집중 투자하지 말고 부동산을 하고 싶으면 난 정말 부동산을 잘한다 그러면은 부동산도 분산해서 간접 투자를 통해서 부동산도 분산하고 부동산의 비중을 좀 줄여나가고 그다음에 하더라도 우량 자산을 갖자. 좀 철저하게. 우량 자산은 아시다시피 떨어져도 다시 반등을 하게 됩니다. 우량 자산, 우량 기업. 우량 기업은 기업이 어려워져도 다른 데서 또 인수를 해가서 또 기업의 가치를 키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도 우량 자산, 기업도 우량 자산. 더욱이 확대해서 본다면은 이제 글로벌 우량 자산을 갖자는 것. 그리고 부동산에 집중된 비중을 좀 줄이고, 그 다음에 결국 자산 관리에서 승자는 분산을 잘 해놓은 사람입니다. 집중을 해놓은 사람은 그게 올인처럼 한 번에 잘 될 수는 있겠죠. 근데 지속적으로 잘 되기는 보통 힘듭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잘 되려면은 결국 분산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량 자산을 가져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실천을 하셔야 길게 승부를 하고 길게 서바이벌을 할 수 있습니다. 좀 재미는 없지만은 이게 올바른 길이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산과 우량 자산. 아까 번개맨님이 이럴 때 꼭 돈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이 방송 들으신 분한테 한번 제안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시점에서 자기 퇴직연금이나 연금자산 한번 좀 들여다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퇴직연금 보면 전체 자산의 한 90% 정도가 원리금 보장 자산에 들어가 있다고 하고 DC형 그러니까 근로자가 직접 운영하는 것도 70-80% 정도가 원리금 보장 자산이 있거든요. 그럼 이번에 코로나 위기나 이런 걸로 해서 타격을 좀 덜 받았을 자산들이 있고, 오히려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게 기회 요인이라고 하면 이 시기에 한번 리밸런싱을 하거나, 그리고 아까 리츠나 이런 부분들 같은 것들도 다양한 자산들이 퇴직연금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도 투자하실 수 있고, 그렇다면 한번 자기 자산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좀 들여다보는 계기가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자기 자산들을 한번 관리하고 하는 시기 이런 걸로 좀 삼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예일 대학의 CIO인 데이비 스윈슨 이 자기가 이제 예일대 CIO로 온 지 아마 그렇게 오래지 않아서 갑자기 87년 그때 주가가 20% 이상 폭락을 했지 않습니까? 했을 때 이제 총장에게 가서 주식을 더 사자고 그랬답니다. 그 이유가 알다시피 이제 주가가 급락하니까 주식의 비중이 줄어들어 있고 채권의 비중이 많이 늘어나 있으니까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지금 더 사는 것이 우리의 자산 배분에 맞다. 이렇게 이제 총장에게 이야기하러 갔죠. 했더만은 다행스럽게도 그 총장께서 오케이를 해주셔가지고 이제 주식을 더 사서 그 뒤에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이제 스웬슨이 그때 한국에 와서 했던 이야기 어느 책에도 안 나와 있는데요. 그때 그냥 사담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총장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고 나오는데 자기 테이블 위에 물이 2개 딱 고여 있더란 겁니다. 조그마한 물 웅덩이가 작은 게. 왜냐하면 자기가 손을 올려놨던 곳에서 거기서 땀이 나서 그렇게 물 웅덩이가 고여 있다고 그러거든요. 스웬슨은 그때도 자기도 상당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은 그게 정도라고 생각하고 이제 총장한테 이야기하면서 많이 그때 젊을 때니까 많이 쫄았던 거죠. 그런 걸 이제 극복하고 올라갔는데 물론 그때 더 떨어졌으면 스웬슨도 없겠죠. 시장은 그게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없지만은 이런 상황에서 아까 저희 김동혁 상무께서 뭐 좋은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확정부 자산은 전혀 타격을 안 받습니다. 이럴 때 내가 한 찬스를 한 20%라도 빼가지고 한번 해보자 하는 것도 저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주식시장에서 투자시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지식도 지식이지만 어떤 인내심이라든가 용기와 같은 어떤 인성과 인격적인 덕목에 대한 것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사실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지과학자인 스티브 핑거 교수 같은 사람들은 이 주식시장을 두고 도박 기계적 상황이기 때문에 인간이 이렇게 확률이 지배하고 무작위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시장에서 굉장히 올바른 추론하기 어렵다. 그래서 굉장히 그걸 알고 한계를 알고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들께서 오늘 저희 방송을 들으시면서 좀 어떤 투자 인식의 좀 지평이 좀 글로벌로 확대돼야 되고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왜 우리에게는 자그마한 용기라도 필요한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이 코로나19는 사실 언젠가는 극복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시기와 이 강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어찌 보면 이 비관론이 가득할 때 작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있어야만 또 저희가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힘드시더라도 자그마한 빛을 보시려고 노력하시면서 좀 투자 시장에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2회에 걸쳐서 우리가 김경록 소장님과 우리 무드셀라님 함께 모시고 인구와 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부동산 편중에 대응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어떤 식으로 자산 운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두 분에 걸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희는 다음에 더 건강한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